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군요. 제가 방송 녹음을 안 하고 있었어요. 방송 녹음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방송 녹음을 안 해서 지금부터 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2016년 7월 11일 9번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지난 8번째 방송 때 가장 오랫동안 들으신 두 분을 저희가 선정해서 별을 따다 구운 과자를 드리는데 2위 지콩콩님이 2시간 51분간 방송을 들어주셨고 1위는 고상만 짱이라고 하는 분이 3시간 17분간 방송을 들어주셔서 두 분에게 우리 지콩콩님은 지금 운전 중에 이 방송을 보고 있어갖고 신호 대기 중에 와 너무 기뻐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요즘 그 사건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뭐 굉장히 대한민국에 워낙 많은 일들이 있어서 뭐를 가지고 얘기를 다 해야 될지 좀 어려움이 있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 얘기 중에서 중요한 이야기 3대 나라수퍼 살인사건 여러분들 방송 들으셨죠? 3대 나라수퍼 살인사건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이제 KBS 스페셜에서도 나왔었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여러 번 방송을 했었죠. 전라북도 완주군 삼내읍이라고 하는 그 삼내에서 나라수퍼라고 하는 조그만 구멍가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99년도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7월 8일날이죠. 그날 매우 중요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에 저도 이제 다녀왔는데요. 오늘 그 얘기로 요즘 그 사건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신 분들 우리 장근호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들 그 삼내 나라수퍼 살인사건 다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보신 적 있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혹시 모르는 분들도 있으신가요? 삼내 나라수퍼 처음 들으셨어요. 시카피바다님 의외인데요. 시카피바다님이 우리 방송 듣는 분 중에 가장 그 시사문제에 밝은 분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바쁘셨나 보군요. 이러저런 일로 많이 그러게 불닭볶은애님은 들으신 적 있고 TXT님 들으셨고 더할맘님 들어봤다 세가당님도 들어보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유스타파에서요. 열혈곰탱님도 올려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카피바다님만 처음 들어보신 것 같다고 하는데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입장이 늦었다고 왜 안 오는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준영 변호사님은 아무래도 반장님 덕분에 알았죠. 우리 돌베개님 말씀하셨는데요. 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모르는 우리 시카피바다님을 비롯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깔끔하고 짧게 한번 사건의 내용을 좀 개요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 전이에요. 1999년도 2월 6일입니다. 그날 눈이 엄청나게 내렸다고 하죠. 그날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린 99년 2월 6일 새벽 4시 전북 완주군 삼내읍에 있는 나라수퍼라고 하는 조그만 수퍼 구멍가게에 3인조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수퍼에는 당시 30대 중반의 아들 부부와 그리고 또 그 노모 되시는 시어머니 되시는 77살의 노모가 이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이 침입한 3인조 강도가 각각 피해자들의 입과 손에 청테이프를 묶고 금품을 뺏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강도들이 침입해서 금품을 뺐던 중에 이 침입한 강도들이 다급한 마음에 말이죠. 이제 입만 이렇게 좀 감아갖고 이걸 막아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77살 된 이 할머니를 청테이프로 감아서 묶으면서 그러면서 그만 이 코까지 같이 막아버린 거예요. 눈하고 그러니까 입하고 입만 막았어야 되는데 입하고 코를 청테이프로 다 막아버리면
할머니를, 이 부부는, 예, 30대의 아들 부부는 괜찮았는데, 막아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숨을 못 쉬잖아요. 결국, 이로 인해 이 77살의 할머니가 질식 사망을 하게 됩니다. 예, 전문용어로는 비구 폐쇄증, 예, 입과, 예, 코가 비구, 예, 폐쇄, 테이프에 의해서 전부 다 숨통이 막히면서 목숨을 잃었는데, 이런 사건, 바로 이후에 나라수포 살인사건이라고 명명되는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그리고 나서 사건 발생 한 달 후 경찰은 전격적으로, 예, 사건 발생 한 달 만인 99년 3월 13일, 예, 3인조 강도라고 하면서 3인조 강도단을 체포했는데, 그들은 누구였느냐? 바로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었던 삼내읍에 거주하고 있던 당시 20살 나이를 먹은 청년 둘과 19살 나이를 먹은 한 명 해서 모두 3명을 체포했는데요. 당시 이들 3명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나이가 어리잖아요. 예, 우리 장근호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보내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그 20살과 19살이라고 하는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거 외에 또 유사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요, 안타깝게도 이들 3명은 전부 다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능지수가 약 50 정도, 예, 50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변론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못 되고 있었다는 점, 이게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가족들 중에들도 역시 그 논리적으로 어떤 억울한 사건을 억울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었고, 경제적으로는 다들 힘들어서 가난했다고 하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된 변론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후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예, 검거된 범인들은 자기들이 다 범행을 했다라고 또 자백을 또 해요. 심지어는 자기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예, 그러니까 3명이 체포가 됐는데, 원래는 3인조 강도가 돼야 되잖아요. 3명이 침입했으니까. 근데 엉뚱하게도 또 어떤 사람도 자기랑 같이 했다라고 또 자백을 해서 4명이 됩니다. 경찰이 당황한 거예요. 3인조 해야 되는데 왜 4인조가 되나. 근데 다행히 그렇게 지목됐던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해요. 알리바이를 주장해서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를 밝혀냅니다. 그래서 결국 검찰은 그 알리바이를 입증한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3사람을, 예, 이 사건의 진범으로 체포해서 감옥을 보냈고요. 근데 이 사람들 3명이 가지고 있었던 혐의사실, 이 혐의사실이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였냐? 증거가 없었어요. 증거가 전혀 없는 가운데 오직 유일한 주된 증거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내가 범인이라고 하는 자백. 그 자백을 주된 증거로 삼아서 이들 3명을 감옥에 보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루어진 재판 절차를 통해서 모두 각각 6년에서 4년씩 징역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만 들어보면 뭐 사건은 별 내용이 없어요. 예. 경찰이 수사를 잘해서 한 달 만에 범인 3명을 검거했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범행을 했다고 자백까지 했고, 그러한 증거를 근거로 6년에서 4년씩 징역을 선고했다. 이게 이제 이 사건의 전부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이렇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검찰과 경찰이 일사천리로 해결했던 이 사건이 너무도 뜻밖의, 예, 새로운 과정으로 전개된 것, 예, 바로 지금 우리 무인님 말씀하시는 현장 검증하는 거 보면 어이가 없던데 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보셨군요. 그 방송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예, 현장 검증하는데 왜 어처구니가 없는지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이 범인이라고 단정했던 이 사건의 피의자들, 예, 구속된 사람들에게 정말 엉뚱한 새로운 반전이 일어난 것은, 예, 99년 11월 24일입니다. 99년 2월에 벌어졌던 이 사건의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게 99년 10월이에요. 그러니까 2월에 벌어진 사건이 10월이니까 얼마 됩니까? 9개월 만에 모든 사건의 재판이 끝난 거예요. 완벽하게.
이렇게 끝난 상황인데 불과 한 달 만에 전혀 엉뚱한 일이 벌어진 건 뭐냐? 바로 이 사건의 진짜 진범임을 자백하는 또 다른 3인조가 나타난 겁니다. 또 다른 3인조가 나타난 거죠. 바로 이 사람들 어디서 검거됐냐? 부산의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어떤 제보를 들었답니다. 사실은 삼내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 그 사람들이 부산과 김해에 살고 있는 3명의 남자가 바로 이 사건 범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보를 받고 부산지방검찰청이 수사에 나섰고,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매우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바로 뭐였냐면요. 사실은 삼내 사건에 체포됐다고 하는 3명의 그 3인조는 피해자들을 묶었다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칼로 목에다가 들이대고 이업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칼이 아니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칼로 했다라고 했는데 피해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준 사람이 바로 이 부산에서 체포된 3인조인데, 이들은 청테이프로 피해자들을 결박하는 방법도 설명을 했고요. 또 이업에 사용한 흉기가 사실은 칼이 아니라 건축 공사를 할 때 이른바 아시바라고 얘기하죠. 아시바를 쌓을 때 이거를 쪼이는, 철사를 쪼는 신주라고 하는 그 도구가 있는데 바로 그 신주라고 하는 것으로 이업을 했다. 이런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증거를 했는데,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증거, 이 사람들이 삼내에서 검거된 사람들이 범인이 아니고 실은 부산에서 검거된 사람들이 범인이라고 하는, 깔꾸리라고 하나요? 그 신주를, 갈쿠리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걸, 갈쿠리인가 보다. 신주라고 하는 게, 그죠? 이렇게 끝이 이렇게 구부러진 그건가 보죠? 우리 잠들다님? 이렇게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철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리면 땡글땡글 하면서 굴러가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적 포스가 느껴지십니다. 맞다라는 뜻이죠. 네네, 이런 거. 그렇군요. 자, 그런데 더 결정적인 진실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로 그놈 목소리였습니다. 그놈 목소리 뭐냐? 당시에 이제 노모는 피살돼서 목숨을 잃었지만 그 30대 중반의 아들 부부, 아들과 며느리가 생존해 있었는데, 이 며느님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주장을 합니다. 진술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당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를 묻고 그리고 금품을 훔쳐갔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내 귀에다가 대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가만히 있으면 목숨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라 바로 부산 사투리를 쓰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부산 사투리를 쓰는 범인 그 한 명이 거기에 있었다. 그런데 반면 검거됐던 삼내 3인조 사건의 범인이라고 체포된 3명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전라북도 완주군 삼내읍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부산 사투리를 쓸 줄도 모르고 다 호남 사투리를 쓰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범인으로 검거가 됐던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말이 안 되죠. 어처구니 없는 사건 계속 이루어지는데 진범이 검거됐음에도 불구하고 진범이 이제 검거됐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사실은 진짜 범인이라고 자백도 했어요. 자백도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잘못 잡혀 들어갔구나를 이제 안 거죠. 수사기관도 우리가 엉뚱한 사람을 잡아들였구나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고 놀라운 사실, 이렇게 검거된 진범들이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정상적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이 구속이 되고 잘못 구속된 사람은 풀려나와야 되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부산지방검찰청은 이렇게 진범으로 검거했던 사람들을 다시 전주지원으로 보냅니다. 전주지원에 보내서 원래 삼내 사건을 처리했던 그 검사에게 이 진범들을 보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 진범을 넘겨받은
전주지법의 담당 검사가 내가 진범입니다. 내가 진짜 그 할머니를 죽였고 우리가 삼내 수포를 침입해서 이렇게 금품을 훔쳤습니다. 왜 그렇게 그러면 자수를 했냐? 그 후에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잠을 자면서도 이 감옥에서 갇혀갖고 이렇게 석방되지 않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서 너무 괴로웠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비싸다네요. 이게 비싼 건가 보죠. 목수들이 쓰는 시루인가 보네요. 철근 결속하는 도구가 아닌 목수들이 쓰는 시루인 듯. 그런 건가요? 저는 다르게 들었는데. 하여간 그래서 자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에 검사는 이렇게 진범들이 내가 범인이라고 한 이야기를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전부 석방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석방을 할 때 정말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검사가 굉장히 묘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3내 3인조에게 풀어주면서 뭐라고 했냐? 당신들은 비록 석방이 되지만 벌을 받는다는 것은 꼭 갇혀 있는다는 것이 벌을 받는 건 아니다. 그것만 벌을 받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검사가 진짜 몰라서 또 이 사람들이 이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서 정말 착각해서 잘못 풀어준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 알고 있었던 거죠. 검사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범인이라는 거. 당시 검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처럼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일을 한 거죠. 그러면 왜 검찰은 이렇게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검찰은 진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범인만 있으면 되는 거였죠. 범인만 있으면 되니까 지금 현재 감옥에 3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사건 범인으로.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진범이 필요한 게 아니라 범인만 있으면 되는데 범인이 들어와 있으니 니네들 그냥 나가라.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하겠죠. 이유 간단하죠. 자, 만약에 이게 잘못 잡아들였고 억울한 사람 잡아넣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진다면, 그러면 이 사건을 기소한 검찰 책임을 면할 길이 없고, 그것에 기반해서 오판한 재판부 책임을 또 면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 어떻습니까? 잡아넣은 피해자들이 다 정신지체 장애인이다 보니까 스스로를 변론하거나 억울함을 주장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미 범인이 잡혀 들어가 있으니 너희들은 다 나가라, 이렇게 해서 내보낸 건데, 이렇게 이후에 이들은 모두가 또 감옥을 살고 결국 6년에서 4년까지 온전히 전부 감옥을 살고 결국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17년이 지났는데요. 마침내 이 사건에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건 새로운 물줄기를 터준 사람,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재심 전문 변호사죠. 박준영 변호사인데요. 제가 현재 저하고 같은 대한변호사협회, 약칭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재심법률지원 소위원회의 같은 위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이 사건, 이 3내 나라수포 살인사건, 3인조 살인사건은 바로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지원 소위원회의 지원사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박준영 변호사가 이 대한변협 인권위 재심법률지원 소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거든요. 바로 이 박준영 변호사가 17년 만에 마침내 진범과 가짜 범인 이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지난 7월 8일 금요일날 이 사건 재심을 끌어냈습니다. 17년 만에 이룬 기적인데요. 이날 전주지법 제2호 법정에서 재심 결정하면서 재판장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 3인조 3명에 대해서 각각 진범이 따로 있음을 인정하고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상만의 유수속 그 사건에서 이 사건 재심 결정을 이끄는 바로 그 주역 박준영 변호사를 전화로 모시고 직접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시간쯤에 제가 전화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우리 박준영 변호사가 일하다가 전화를 받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그 박준영 변호사하고 전화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닭 볶은애님 셋 다 참 순둥이 같아서 더더 안타깝고 에휴 이랬었어요. 이 세 명이 정말 진짜 안타까운 젊은 사람이죠. 여보세요? 아유 예 우리 박준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어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일하고 계시겠죠? 오늘은 서울에서 일 좀 하다가요. 좀 일찍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어디세요? 사무실이 아닌가요? 잠깐 이제 차 세워놓고요. 아유. 전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전 8시 40분에 전화한다 그러니까 지금 왜 전화가 안 오나 하고 기다리고 계셨겠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시간을 맞춰보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박준영 변호사님 제가 지금까지 사건 개요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했어요. 사건 개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또 이 방송을 또 많이 보셨고 지금 보니까 확인해보니까 한 분 빼놓고는 뭐 대부분이 사건 내용을 들어서 또 KBS 스페셜이라든지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또 우리 스토리 펀딩을 통해서 또 접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내용을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근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또 있었어요.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하는데 자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얘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3대 사건과 관련해서 재심이 결정이 됐고 원래는 이게 긴급 항고라고 해서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 3일 안에 검찰이 항고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즉시 항고를 3일 안에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3일 내에 즉시 항고를 안 하면 그러면은 재심이 이제 더 가지 않는 건데 이제 재심 규정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재심이라는 것은 다시 재판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확정 판결의 경우는 원래 다시 다툴 수가 없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재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심 절차는 재심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절차,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있고 재심 개시 결정이 났을 때 재심 공판 절차가 있는데 재심 공판으로 가기까지의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가 재심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 절차거든요. 이제 재심 개시 결정이 났다고 해서 곧바로 재심이 열리는 게 아니라 결정을 하급심 법원에 있다면 그게 다투어지지 않고 확정이 돼야지 바로 공판 절차가 열리는데요. 통상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해서 다투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다투지 않고 1심 법원의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가 우리 그 꿈식이님이라는 분이 고반장님 박준영 변호사님께 반갑습니다라고 전해주십시오라고 하네요. 이 얘기 꼭 전해달라고. 반갑습니다. 꼭 전해달라고 해서 꼭 전해드렸어요. 그 꿈식이님. 그 사실은 제가 그 우리 그날 금요일날 저도 이제 그 전주 지원을 갔다 왔잖아요. 같이 내려갔다 왔죠. 같이 내려가서 그 재판을 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저녁을 먹기로 해서 이제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내기했잖아요. 우리 박준영 변호사님께서 그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거라고 보냐 안 보냐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신다고 한 것 같아요. 저는 한다고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한다. 무조건 할 거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해서 제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지금까지는 공안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무죄 구형도 하고 또 항고를 포기하고 이랬지만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어느 사건이든 한번 포기하게 되면 이후에 새로운 또 선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는 기계적으로 무조건 항고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망신당했어요. 내기는 안 했었습니까? 내기를 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내기도 자신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했는데 하여간 정말 이거는
대단한 일인데 이게 그냥 쉽게 된 건 아니고 사실 오늘 엄청나게 많은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 하셨나요? 오늘은 유가족하고 피해자분들 그리고 삼내 친구들 그리고 삼내 친구들의 가족이 대검찰청 앞에서 즉시 항공권을 포기해라 그리고 곧바로 재심 개시에 반대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를 했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늘 그런 어떤 그 유가족과 피해자의 의사가 분명하게 이 검찰 수뇌부에 전달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또 굉장히 시기적이나 여러 가지 그 굉장히 좋은 어떤 상황을 맞이한 게 KBS 스페셜이 재심 개시 결정 이전에 또 방송을 해주고 또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짐으로 인해서 또 대중들이 많이 이 사건을 접하게 됐던 것 같고 네. 또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조선일보에서 사설을 통해서 그 재심 이 사건, 3년 사건의 어떤 문제점을 또 부각하는 어떤 그 사설을 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조선일보는 보수신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보수신문조차도 이제 검찰의 편에 서 있지 않구나. 라는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의 어떤 의미도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예,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물론 보수신문이라 해서 뭐 이런 사회적 약자의 어떤 억울한 문제나 이런 부분에 그쵸.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사회적 약자의 문제 제기에서는 진보 쪽에서 좀 적극적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조선일보에서도 오히려 조선일보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 문제 사건을 좀 보도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또 검찰의 어떤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어떤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7월 8일 날 재판 끝나고 돌아올 때 금요일 날 예. 이 조선일보 기자가 여러 차례 기사를 검토해달라고 이 요청을 해갖고 저희가 올라오는 길에 같이 또 올라올 때 휴게소에 들어가서 또 그걸 이렇게 직접 우리 박준영 변호사께서 또 이렇게 확인해주고 잘못된 부분 또 바로잡아주고 하셨잖아요. 예, 저는 솔직히요. 네. 물론 이제 저희 사건의 경우에 이런 진보 신문이나 진보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해주셨지만, 네. 이제 저희 사건 같은 경우에 계속 보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뭔가가 있지 않은 한 이제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에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처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주셔야 될 이런 진보 쪽 언론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뤄주지 않고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이제 물론 보수신문이라는 어떤 이제 좀 진보 쪽에서는 약간 공격도 하고 이런 약자 문제에 좀 관심이 덜하다라고 지적도 하는데 오히려 저희 사건만 놓고 본다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더 적극적으로 보도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건의 경우에 물론 강기훈 유서sep필 사건만 예를 들어 봤을 때 네. 그런 시국 사건의 경우에는 시민단체나 정말 정당 정말 뭐 수많은 곳에서 이렇게 관여를 해서 문제점을 부각하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사건 같은 경우 어찌 보면은 굉장히 사회적 약자가 인권을 치받고 또 공권력이 아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범인을 만들고 또 진범이 잡혔음에도 풀어줬던 아주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정당 진보정당이든 뭐 민주당이든 이런 정당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단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언론이 시국 사건 같은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사건에 그런데 관심 갖고 또 진보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그런데 어떻게 관심 갖고 사회적으로 핍박받는 어찌면 보이지 않는 어떤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기울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진보 세력의 어떤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하게끔 만들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하시죠. 근데 우리 사건만 놓고 본다면 17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이상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 사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17년
2000년 당시에 재심 청구에 관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관여를 안 하는 바람에 지금 계속 묻혀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예,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계속 잡고 갔었다면 이렇게 지금에 와서 이 사건이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과거사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수많은 시국 사건에 대한 재심이 이루어졌는데 네. 그 와중에 이런 사건 한 건 한 건이라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그 당시에 이런 사건 해결됐어요. 맞아요. 근데 시국 사건 같은 어떤 그런 사건 물론 중요하죠. 국가보안법 사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사건에만 관심을 갖고 이런 수많은 일반 형사 사건의 이 약자 사건들에 대해서는 침묵해버렸던 이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네, 말이 좀 길어지는데요. 특히나 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네, 좋은 말씀 오늘 하고 계세요. 재심 개시된 사건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 중에 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그 사람 현재 굉장히 그 민주당 내에서도 사법 정의를 외치고 있고 이런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계속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이라도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이라도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시인할 부분은 시인하고 또 해명할 부분은 해명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사법개혁을 위해서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제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는 관여자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밖에 없죠. 핵심 관여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핵심 관여자 누굽니까? 제가 공개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주저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곧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이름을 공개하는 것보다 네. 정광이라는 말미를 주고 그 사람이 먼저 나타나서 반성하고 제발 자기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주고 싶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박준영 변호사님한테 따로 듣고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 중요한 얘기 또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로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진짜 그러네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인권단체가 시국 사건이나 나라를 흔들흔들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또 이러저러한 역할도 하는데 진짜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인권계의 수사반장이라고 하는 별칭을 갖게 된 이유가요. 사실은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인권단체나 이런 데서 이런 류의 사건이 일어나면 자기네들은 이걸 처리하는 부서가 그게 없기 때문에 고상만 씨를 찾아가라. 고상만 씨가 있는 단체로 가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일을 주로 많이 이런 류의 의문 사건이라든지 억울한 일반 형사 사건을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모기수 김신혜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쵸. 재심 개시 결정이 지금 16년 만에 났는데 고 반장님께서 계속 끌고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어찌 보면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냥 관심 갖고 그냥 잠깐 관심 갖고 그냥 내버려뒀으면은 누가 그 사건의 문제점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계속 잡고 가야죠. 아니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진짜 이런 우리 박준영 변호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이 저는 정말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꿈은 꿔봤는데 그게 진짜일지 몰랐는데 이렇게 만나서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있는데 오늘 저 한번 좀 속 뒤집어지는 이야기 질문을 하나 좀 할까 합니다. 자, 삼례 사건 마침내 오늘 4시에 검찰이 공식적으로 이제 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반면 뉘앙스로는 앞으로 본재판에서 열심히 자기가 다퉈보겠다 이런 취지로 또 얘기는 또 썼어요. 그죠? 근데 그 의미는 좀 약간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향후 공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문구를 담았는데요. 그게 어떤 실체를 다투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심 개시 결정의 취지가 재심 개시 결정에서 재심 사유를 인정한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범의 자백 진술을 믿을 만하고 그 자백 진술이 이 3대 친구들에게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걸 다투지 않겠다는 것은 무죄를 인정하겠다는 의미예요. 그쵸. 물론 제 입장에서 검찰의 어떤 그 입장을 제가 선회하자면 앞으로 향후 진행되는 재판 절차는 무죄를 선고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절차에 불과해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절차 내에서 왜 살인범이 만들어졌고 또 진범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을 풀어줬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그 재판 절차에서 밝혀내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는다는 게 제 생각인 거고 또 그렇게 갈 거예요. 그 사건이. 그래서 너무 사실상 적시한 것을 포기했다는 그 자체가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꼬리 내린 거예요.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진범이 있는데 뭐 진범이 살아서 와갖고 얘기하니까 뭐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진범을 지금 하도 자주 만나고 하다 보니까 술도 많이 먹고 지금 형님 동생 하는데요. 제가 진범 형님도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진범 형님 어떻게 항고를 할 것 같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진범 형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안 할 것 같아요, 항고를. 그래서 저는 이제 익산 사건에서 항고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항고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서로가 내기라면서 5만원 내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던 농구는 뭐였냐면은 내가 나타났는데 진범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항고를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진범이 나타났다는 의미가 크고 유가족과 피해자가 재심을 원하는데 여기서 어떤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 수단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건 여러모로 특이하고 희한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구속됐었던 진짜 피해자들과 또 진범임을 스스로 주장하는 분 그리고 또 피해 유가족들이 서로 세 명이 이렇게 사이가 좋고 또 특히나 이번에 재심 결정이 나면 제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이른바 진범 형님께서 돈을 대서 파티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대화가 있었다고. 저희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상대 친구들 또 진범까지 합세해서 우리 재심을 위해서 합심해서 노력했거든요. 연대의 힘이라는 게 무서운데 아무리 큰 힘을 갖고 있는 공권력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작은 힘들이 모여버리면 그 힘을 누를 수 있다는 어떤 중요한 어떤 하나의 우리가 희망을 본 게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진범 형님이 재심 개시 결정이 나면 우리 파티하자라고 얘기했었고 30만원 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X까지 구체적으로 또 밝히고 저희 7월 말이나 8월 초에 어디 적당한 장소에서 진범 형님 그리고 물론 우리 피해자 유가족 그리고 저희 3대 친구들 가족 다 모여서 저희 그 어디 또 이 사건을 또 도왔던 많은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어디 좀 좋은 데 가서 우리 공기 좋은 데서 재밌게 놀아보려고요. 30만원 갖고 다닐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이제 진범 형님 30만원 내고 또 누구 또 얼마 내고 또 하겠죠. 진범 형님. 그러니까 오늘 여기 더 알맘님,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반장님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꿈식이님은 더불어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라 누군지 궁금하다고 했고, 장근호님, 정말 훌륭하신 우리 변호사님이시네요 라고 얘기하셨고요. 우리 더 알맘님도 진범형님 그리고 불닭볶은애님 우리 제부 이름이 진범입니다 이렇게 또 쓰신 분도 있어요. 불닭볶은애님이 여성분이시구나. 우리 제부라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 제부 이름 동생의 남편 이름이 진범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한 가지 좀 더 여쭤봐야 될 게, 그런데 이렇게 검찰도 꼬리를 내린 마당에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연합뉴스에 오늘 인터뷰 기사가 떴는데, 당시에 수사경찰, 이른바 이 3내 3인조를 체포해서 진범이라고 해서 잡아서 가뒀던 이 수사경찰이, 자기는 때린 적이
없다면서 왜 이 사람들이 맞았다는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정에서 경찰이 3명이 나왔어요. 예. 3명이 나와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신문을 하면서 3대 친구들과 대질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3대 친구들은 맞았다라고 하고 있고 그쪽 예. 경찰들은 때린 적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대질을 하면 어떤 상황을 볼 수 있냐면은 물론 서로 양쪽에서 부인을 합니다. 그쵸. 서로 양쪽이 다른 주장을 하는 거죠. 네. 한쪽에서는 때렸다, 한쪽엔 때리지 않았다. 근데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경찰의 어떤 진술의 어떤 태도나 내용은 굉장히 떳떳하지도 못하고 또 눈을 밑으로 깔고 누가 봐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눈빛이나 그쵸. 표정 그리고 말의 어떤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서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때렸다는 얘기는 인정을 쉽게는 못하겠죠. 그쵸. 하지만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될 겁니다. 이 사건은 저희가 막연히 그냥 무죄만 받고 끝낼 사건은 아니거든요. 공권력의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왜냐 항상 제대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변화를 보지 못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진범까지 나온 상황에서 저희는 조작 얘기를 아주 과감하게 할 수 있고 네. 조작의 어떤 책임자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준영 변호사께서 지금까지 재심 사건 여러 개를 구체적 성과물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수원 노숙소녀 살인 사건 이게 이제 사실 처음 시작한 시작한 그 재심 사건의 출발 지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수원역 앞에서 수원역에서 노숙하던 한 소녀가 학교 내에서 이제 숨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 가해자로 체포된 아이들이 당시에도 정신지체 장애자들이 여러 있었던 거죠, 거기에. 지적 장애를 갖고 있던 성인 노숙자가 2명이 있었고요. 아이들 5명은 지적 장애는 없었지만 이제 나이가 어리고 가정이 해체됐기 때문에 이제 노숙을 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건 그 사람들이 또 억울하게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갔었던 거를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바로잡고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이른바 재심 사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되셨어요. 그죠? 아니 제가 스스로 전문가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요. 아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라고. 본인이 얘기할 수는 없죠. 대한민국 최고의 재심 전문가가 됐고 이 재심과 관련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법 역사를 쓰고 있고 예전 제가 15년 전, 16년 전, 20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재심을 기대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오히려 더 당당하게 했고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방송이 절 찾아와서 그것이 알고 싶다나 뉴스 추적이나 PD 수첩에서 재심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 김신혜 전송살인 연무기수 김신혜 사건 어떻게 하면 재심되겠냐라고 할 때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당당하게 했는데 이게 이제 현실화 됐어요. 정말 대단한 일인데 이렇게 재심 사건 여러 개 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일단은 재심 사건이 확정 판결을 뒤집는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건을 들고 있으면서 관련자도 만나고 기록도 꼼꼼히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사건 애정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꼽는다면? 솔직히 이런 방송이 계속 그 음성 파일로 남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분이 제가 했던 사건의 관여자 중에 어떤 분이 이걸 들을지 모르는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애착이 가고 또 좀 더 애착이 가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네. 솔직히 쉽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뭔지 압니다. 뭔지 아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아, 예. 뭐, 방송에서 우리끼리만 자꾸 한다고 하면 청취하시는 분들이 화를 내는데. 아, 근데 다른 분의 얘기 말씀은 제가 많이 들을 수 있죠. 근데 그 부분은 예. 편애한다는 어떤 예.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자, 그쵸. 다 사랑합니다.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박준영 변호사님, 이 자제분이 셋이죠? 네, 저는 셋입니다. 예, 큰애가 지금 초등학교 다니나요? 네,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예, 2학년이고, 둘째, 다 아들만 셋인가요? 아닙니다. 아들 초등학교 2학년, 딸 6살. 아, 그쵸. 그 막내 지금 이제 돌이 안 됐죠? 앞두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이 과자가 있어요. 네. 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을 협찬해 주시고 있는 예. 별을 따다 구운 과자 아시죠? 예.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예, 못 먹어보셨군요. 바로 네, 이 방송을 협찬해 주시고 있는 우리 별을 따다 구운 과자 이종기 사장님, 예, 우리 빵 짓는 농부님께서 예, 고반장님, 예, 우리 변호사님께 별과자 보내드리고 싶어요라고 글을 써서 지금 올려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유기농으로 만든 아주 좋은 빵인데요. 예, 과자인데 별을 따다가 구운 과자니까. 그래서 이 저하고 인터뷰 끝나고 나시면 바로 문자로 주소만 보내주세요. 제가 이름하고 전화번호 다 아니까. 주소만, 주소도 참 나한테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예. 해서 제가, 바로 내일 발송하도록, 하고요. 우리 이종기, 우리 빵짓 농부님 감사하고, 변호사님한테, 우리 자제분들에게 드실 수 있도록, 좋은 음식 하고요. 우리 더 알맘님이 항상 보면, 때린 놈은 기억 못하고, 맞은 사람은 평생 기억에 남더라, 라고 하셨고, 꿈식이님 안 봐도 뻔하지. 라이트 70님 그렇죠. 꿈식이 짝짝짝. 예, 카악태. 이게 이제 아이디예요. 제가 침 뱉은 게 아니고 내볼 깨물은 호영이란 놈 기억하냐.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긴 시간 원래 이제 저희가 20분 인터뷰하자고 했는데 어느덧 뭐 그 30분을 인터뷰하고 있어서 길거리에 지금 계속 서갖고 고생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에어컨도 좀 못 틀고 있죠. 차 안에 있는데 제가 마지막 질문 받기 전에 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제 고관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고관장님이 일정한 직업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TV에서 이렇게 또 방송을 하신다는 얘기 듣고 저 수입원이 뭔가라고 궁금해했는데 무슨 풍선 얘기 나오더라고요. 아이 정말 풍선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는 충분히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제도권의 어떤 많은 수단, 언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자기 목소리를 내기 힘든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인권운동가 분들의 어떤 활동이 중요하고 또 고관장님 같이 이렇게 인권운동 현장에서 하시고 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분의 어떤 역할도 중요한데 이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어려운 풍선을 좀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면 우리 박준영 변호사하고 나눠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진콩콩님께서 바로 별풍선을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냉혈 사이님 99개 별풍선을 쏴주셨어요. 반드시 혼자 먹지 않고 여러분들 우리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하고 함께 전주에 아주 맛있는 짬뽕집에 가서 이번에는 짬뽕만 사줬다고 제가 뭐라고 한 소리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우리 명주 소나무님도 별풍선을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탕수육 제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냉혈사인님 또 33개를 쏘주셨어요. 3-3은 기염해갖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또
우리 참 고마운 분이에요. 예, 참 좋은 분인데, 네. 자, 네, 마지막 질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요. 네, 예. 아마 이제 박준영 변호사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뭐냐면,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억울함에 공감해주고 화답해주는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억울한 일 겪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억울한 일 겪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드릴 말씀이 제가 일단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저희 사무실에도 전화를 많이 주시죠. 도와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냉정하게 거절할 때도 많습니다. 왜냐면은 사람 일을 욕심을 내다 보면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다고 해서 그냥 도와준다고 했다가 그분들한테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네. 저는 거절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도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희망을 잃는 순간, 그러니까 잘 해결될 것이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희망을 버리는 순간에 모든 건 끝이 나거든요. 힘들더라도 계속 희망을 갖고 가시면 우리 사회에 수많은 원정이 있기 때문에 그 원정이 어떤 식으로든 그 희망에 보답하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 3대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17년 만에 해결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떤 우연과 또 여러 가지 또 도움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없었던 그 어떤 하늘의 어떤 역사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건 정말 인간 세상이 과연 우리가 정말 어떤 섭리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도 갖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막연한 얘기 같지만 희망을 버리지 말자. 그게 그 얘기 중요하죠.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중요한, 그게 제가 원했던 답이었어요. 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원했던 답이, 예, 제가 늘 하는 얘기였는데, 제가 하던 이야기를 우리 박준영 변호사님의 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는데, 희망을 잃지 말라는 얘기였죠. 네. 이 3대 사건 17년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그분들, 17년간 그래도 절망하지 않았고, 또 많은 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절망하지 않고 있다면, 반드시,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박준영 변호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고, 소수가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큰 대로의 길을 지금 하나하나 열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케이스의 길들을 새로 열어줌으로써, 유사한 사건들이 그 판례를 통해, 새로운 기회가 부여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저는 우리 박준영 변호사께서 지금 이번에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냈다는 건 정말 박수받아 마땅한 일인데,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소리는 저만 낼 테니 나머지 분들은 다 같이, 박수 한번, 짝짝짝을, 이모티콘으로 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간 정말 너무 대단하고 고맙고요. 오늘 늦은 시간에, 그리고 너무 일만 하셔갖고 너무 미안해요. 저는 맨날 놀고. 그래도 늘 너무 고맙고, 우리 아까 전에 누굽니까? 우리 박준영 변호사께서 말씀하셔갖고, 별풍선이 지금 홍보를 이뤘어요, 홍보를. 예.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너무 홍보를 이뤘어요. 명주소나무님, 냉혈사인님, 엘리리스님은 83번째 팬클럽으로 가입해 주셨고, 우리 열혈곰탱님, 우리 친구시죠, 이동호. 열혈곰탱님도 오시고, 그리고 무희님 별풍선 100개를 선물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저 안 읽어 주셔도 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냉혈사인님이 오늘 너무 많이 해서, 님도 미안해 죽겠어요. 세가다 0416님도 별풍선을 주시고, 더알맘님 별풍선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엘리리즈님이 고사관 조사관님 방송 흥해라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글도 올려주셨는데, 오늘 어려운 시간에 정말 주말 주중 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 박준영 변호사님 너무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반드시
방송에서 하시는 것처럼 별풍선을 나눠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예. 제가 또 연락드리고, 내일, 우리 이종기 사장님이 별을 따다 구운 과자 협찬한 거 내일 보내야 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종기 사장님한테 고맙다고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종기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운전하고 가세요. 예. 야, 정말, 우리 대단한, 냉혈 사인님, 아유, 고맙습니다. 또 마지막 또 대미의 장식을 또 이렇게 또, 해주셨어요. 정말, 박준영 변호사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박준영 변호사하고는 호영효제 하면서 지내고 있는 사이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러저러한, 서로가 상담도 하고 서로의 고민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재신법률 지원 소위원회에서 제가 이제 부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은 우리 민변 현재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강문대 변호사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우리 박준영 변호사가 간사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3자 그리고 또 이외에 11분의 의사도 있고 또 여성 이런 그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서 또 잘 알고 있는 이런 분도 함께 해갖고 14분의 변호사 11명과 전문가 그룹 3명이 함께 해갖고 법률지원 소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참 열심히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짐 저녁 먹으면서 보느냐고. 냉혈사인님, 민원연 수연님, 흐뭇한 방송이라고 했는데, 이런 글이 저를 흐뭇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너무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정말 누군가의 이런 헌신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뉴스였고요. 아유, 냉혈사인님은 오늘 첫 끼라고 하셨네요. 냉혈님 날씬하셔서 이 시간에 저녁도 드시고, 카악태님은 냉혈사인님을 아시나 보구나. 엄마 뭐 하시겠어요? 이렇게 오늘, 3례 나라수퍼 살인사건, 이 불행했던 17년 전의 진실이, 진실을 찾아서 바꿔가는데, 이런 사건들, 바로 이제 존속살인 여무기수 김신혜 씨 사건 같이 이런 사건들 모두 하나하나가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방송이 굉장히 길었어요. 1시간 22분이나 했는데 일부 방송 여기서 끊고 2부 방송으로 다시 녹음